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인류의 역사, 혹시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 바로 모계사회의 흔적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보통 우리가 선사시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막 근육질의 남성 사냥꾼이 창을 들고 맘모스를 사냥하는 그런 모습이요. 근데 정말 그게 다였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큰 그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볼 거예요. 먼저 우리가 흔히 아는 사냥꾼 신화, 그 너머를 살펴보고 생존에 진짜 중요했던 게 뭔지, 그러니까 출산과 육아의 힘을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한 어머니 중심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회가 어떻게 여신 숭배로 이어졌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먹고 사는 문제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냥이라는 건 사실상 한 방을 노리는 거잖아요. 성공하면 엄청난 고기를 얻지만 실패할 확률도 높고 무엇보다 정말 위험하죠. 반면에 채집은 어땠을까요? 이건 뭐랄까, 매일 꾸준히 들어오는 안정적인 수입 같은 거였어요. 훨씬 믿을 수 있는 식량 공급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밥줄을 실제로 쥐고 있었던 건 화려한 사냥꾼이 아니라 바로 이 채집을 주도했던 여성들이었다는 겁니다. 매일의 생존을 가능하게 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채집이라는 게 그냥 나가서 아무거나 주워오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게 먹을 수 있는 거고, 어떤 건 독초인지, 또 언제 어디서 열매가 열리는지, 심지어 아플 때 어떤 풀이 약이 되는지, 이런 지식들이 세대를 거쳐서 전수된 정말 정교한 과학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렇게 먹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공동체의 규모, 즉 사람 수를 늘리는 거겠죠. 여기서 바로 출산과 육아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맘 파는 게 곧 힘이었어요. 외부의 위협을 막거나 더 큰 사냥을 하거나 공동체가 번성하려면 일단 사람이 많아야 했거든요. 그럼 사람을 늘리는 방법, 뭐가 있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죠. 다른 부족을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편도 많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아주 리스크가 큰 방법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 바로 출산은 어떨까요? 이건 우리 편의 손실 없이 평화롭고 꾸준하게 우리 공동체를 키워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지속 가능한 방법이었던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이를 낳는다는 건 단순히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걸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공동체의 미래, 그 자체를 만들어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라 부족의 힘과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볼까요? 먹는 문제도 사람을 늘리는 문제도 모두 여성이 중심에 있었다면 과연 그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사회랑은 많이 달랐겠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 모계사회라고 하면 흔히 남녀가 뒤바뀐,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는 사회를 떠올리기 쉬운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여성 지배가 아니라 여성 중심 사회예요. 혈통이나 재산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말 그대로 사회의 중심축이 어머니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가치관 자체도 달랐어요. 누군가를 이기고 지배하는 경쟁보다는 다 같이 나누고 살아가는 공존과 분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갈등보다는 평화, 경쟁보다는 협력을 우선시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피라미드식의 위계 질서와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의 기본 단위인 가족, 그 가족의 중심에 어머니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혈통도 재산도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졌고, 이게 바로 여성이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게 그냥 옛날 옛적에 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흥미롭습니다. 지금도 중국의 모소족 같은 곳에서는 이런 모계사회의 전통이 남아있다고 해요. 남녀가 결혼해도 각자 어머니 집에서 살면서 밤에만 만나는 조혼이라는 독특한 풍습도 있고요. 정말 신기하죠? 자, 사회 구조가 이렇다 보니 사람들의 믿음, 즉 종교나 신화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을까요? 생명을 낳고 땅에서 식량을 얻어 풍요를 이루는 것. 이게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면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가치들을 상징하는 존재, 즉 여신이었던 거죠.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귀결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 증거는 전 세계에서 나타나요. 크레타 문명의 뱀 여신이나 인류를 만들었다는 중국 신화의 여화도 그렇고요. 심지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단군 신화의 웅녀 역시 한민족의 어머니로서 이런 여신 숭배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여신들이 그냥 풍년을 기원하는 작은 신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 부활의 순환 자체를 관장하는 그야말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그려졌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떠셨나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남성 중심의 역사가 사실은 유일한 정답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고대 모계 사회의 모습 속에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는 공동체나 권력, 그리고 생존에 대한 또 다른 해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